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벤처 투자 관련해서 FAQ를 한번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그 이후에 몇 가지 반복하는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FAQ2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요 투자자들 말고요.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사주 입장에서 "벤처 투자를 유치하면 대출이 막힌다던데요?"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벤처 투자는 원래 소득공제는 2,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룰이 있는데 그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종합소득의 50% 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5 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봤더니 50%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던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저한세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도 한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기업이 벤처 투자를 활용하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벤처 투자를 유치했더니 대출이 막힙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벤처 투자를 유치하시는 분들입니다. 전환사채,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벤처 투자는 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어 요즘은 대부분 이제 소득 공제만 원하시는 분들, 투자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공제만 원하시는 분들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는 3년 이상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3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전환사채로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비유동 부채로 돼요. 여기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업이 입찰이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주요하게 평가받는 회계 지표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눠서 노출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총계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지죠. 아마 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들간들한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이나 시중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은 벤처 투자 활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난 부채 비율 상관 안 해도 될 만큼 부채 쓰고 있는 게 없습니다. 쓸 계획이 없습니다.' 혹은 "나 대부분 담보대출이라서 은행에서 상관없다던데요." 정도 하시는 분들이 '벤처 투자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어 소득공제 한도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특법 제16 조에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분명히 종합소득의 50% 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종합소득의 50%가 한도구나.'라고 알고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조특법 제132 조의 2 항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 원이라는 규정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2,500만 원이 한도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밑에 "제외한다."라고, 조특법 제16 조 1 항에 따른 벤처 투자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2,500만 원 룰은 적용받지 않는구나.'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습니다. 132 조, 조특법 132 조에 최저한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짧게 찍기는 너무 복잡해서 온라인상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시려는 사업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최저한세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된다, 검토받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은 법인 나름의 최저한세라는 룰을 적용받고요.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죠.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가진 분들은 이제 산출 세액 기준으로 3천만 원 미만은 35%,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최저한세라는 걸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에서 번 돈은 최소한 요만큼은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라는 게 결국은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공제감면 다 받아서 나온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공제감면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 나오는 산출세액의 35% 혹은 45%, 이 두 개 중에 큰 걸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감면 받았을 땐 세금이 빵인데 공제감면 받지 않고 35% 40% 계산했더니 그게 500만 원이더라라고 하면 난 벤처 투자에서 세금이 빵일 줄 알았는데 이 500만 원은 내야 된다, 요렇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인제 제가 그 뭐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많이 드리는 표인데요. 우리가 인제 종합소득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소득세율이 15% 적용받아요. 그래서 뭐 기초적인 기초공제 받고 15% 적용받아서 소득세율 계산하면 567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를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난 세금 빵이겠죠. 그럼 기납부세액은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한세라는 룰이 들어오면 나는 567만 원 똑같이 산출된 소득 금액에서 그 35% 3천만 원 미만이니까 35%죠. 그러면 198만 4,500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나 아까 1,0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거 있었는데요. 그래도 198만 4,500 원은 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2월이 되지 않는 공제 감면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최저한세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벤처투자 활용이 효과적인 경우 고연봉,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은 최저한세 적용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 뭐 대기업, 우리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계신 고연봉 근로소득자들, 내가 기납부한 세액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연봉 근로소득자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한번 벤처투자 활용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요즘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투자를 같이 할 목적으로 가족법인 만들어서 직접 벤처투자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대기업 다니시지 않더라도 우리 전형적인 고소득 고연봉 근로소득자들 누구냐면 세무서에서 변호사, 우리 페이닥터들, 네, 전문직 종사자분들 고연봉이죠. 네, 근데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면 기납부세 벤처투자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는 아니지만 난 최저한세랑 무관한 삶을 사시는 아주 높은 소득세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병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아주 높은 소득세율을 이미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최저한세 35% 45% 룰이 나랑은 무관한 삶이라 그분들은 벤처투자 활용하셔서 소득공제 받는 거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입찰이나 정책 자금에 민감하지 않거나 부채 비율을 내가 증자나 어 이익률을 조정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난 담보대출밖에 안 쓰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정도가 아마 합리적인 활용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나 입찰 정책 자금이랑 무관한 기업이 누굴까라고 계산해 보시면 병영 가족법인, 뭐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세우는 가족법인들은 정책 자금이나 입찰에 큰 관심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우리 가족 중에 고연봉자들,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유한회사로 가족법인 세워 놓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유한회사가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한회사는 폐쇄적인 기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채 발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융자를 받을 때도 투자를 받을 때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원장님들이 내가 유한회사로 갖고 있는 가족법인에다가는 벤처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돼요. 주식회사로 치면 증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없는 자녀나 배우자들이 지분의 많은 양을 갖고 있고 원장님만 계속 증자해 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가족법인의 취지가 망가지기도 해요. 이건 가족법인이 아니라 그냥 원장님 법인이죠. 그리고 그 경우에서 불균등 증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이슈, 또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환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말소가 아니라 감자를 해야 됩니다. 감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과세 이슈. 세금 줄이려고 벤처 투자하려고 했는데 과세 이슈가 계속 생기면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자본 거래에 인한 과세 이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활용하시려는 원장님들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뭐 이런 나중에 부동산 투자 등등을 고려해서 유한회사 설립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만나보면 자본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매출 1-2천만 원 정도 하시는 회사예요. 이 유한회사를 하실 필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변경이라는 게 상법상 가능해서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하셔서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외감이 걱정되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조직 변경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된 벤처 투자 관련된 FAQ를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내 회사나 내 거래처에 벤처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소득률이나 경비율에 손대지 않는 변수를 만들지 않는 절세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절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벤처투자 공제
시선 파트너즈가 가장 잘합니다. 많이 문의 주시고 상담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칠게요.